안녕하세요. 판타지 소설 뉴이들의 작가 제이승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보셨나요? 저는 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보고 궁금했던 것은 원작도 드라마처럼 결말이 그렇게 끝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 스노우가 사랑했던 데너리스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고 야인으로 떠나게 되죠. 대부분의 시청자가 원했던 존이 데너리스와 결혼하거나 왕자에 오르는 것 대신 생각지도 않았던 결말이었지요. 반지의 제왕 저자인 J.R.R. 톨킨처럼 왕자의 게임 저자의 앞 이니셜도 J.R.R이고 조지 R.R. 마틴입니다. 원작은 얼음과 불의 노래이고요. 총 5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왕자의 게임 1, 2권, 2부는 왕들의 전쟁, 3부는 성검의 폭풍, 4부는 까마귀의 향년, 마지막 5부는 드래곤과의 춤 1, 2, 3권으로 총 11권의 시리즈입니다. 저는 첫 권 왕자의 게임 1을 모두 다 읽는데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도입부에 나오는 프롤로그는 순식간에 읽혀졌는데 본문에 들어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서 읽으려다 보니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한 가문의 계보나 가그지사 같은 걸 마치 교과서 보듯이 하니 어렵게만 여겨졌던 거죠. 처음 읽을 때는 학습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영화를 보듯이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교과서를 읽을 때는 중요 부분이 나오면 밑줄을 그으면서 암기하려고 하지만 영화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보다 보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뒤에 이해가 되잖아요. 이처럼 그냥 쭉 훑어보듯이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책장이 쉽게 넘어가고 저처럼 6개월이나 걸리지 않고 하루나 이틀이면 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뛰어도 나중에 다 이해가 되곤 합니다. 이 시리즈의 특이점은 목차에서부터 나옵니다. 목차에는 프롤로그, 브랜, 캐틀린, 데너리스, 에다드, 존, 산사, 티리온, 아리아 이렇게 8명의 등장인물 이름만 나옵니다. 이름의 순서는 정해진 틀이 없고 같은 이름이 4번이나 7번 정도 몇 장 뒤에 나오고 또 몇 장 뒤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목차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인물 중심 판타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각 장에 나오는 소제목의 등장인물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자의 게임 1권에서는 북부지역 윈터펠의 영주이자 스타크 가문인 에다드와 그의 아내 캐틀린, 큰아들 롭, 큰딸 산사, 둘째 딸 아리아, 둘째 아들 브랜든, 막내 아들 리콘과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존 스노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름의 줄임말이 나오는데요. 영주 에다드는 네드, 둘째 아들 브랜드는 브랜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핏줄이라 전해지는 타르가르엔 가문 출신인 데너리스는 데니로 불립니다. 왕자의 게임 1권에서 드라마와 원작이 다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네드, 즉 에다드가 친구인 로버트 왕의 핸드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지를 떠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책에는 아내 캐틀린이 에다드에게 왕의 핸드가 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라고 적극 찬성을 하지만 에다드는 영지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떠나게 되죠. 반면 드라마에서는 아내 캐틀린이 에다드가 떠나지 않길 바라고 오히려 에다드가 적극적으로 핸드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이전 핸드는 로버트 왕의 왕비 세르세이와 이란성 쌍둥이 자이메가 작당해서 자이메를 새로운 핸드로 세우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로버트 왕이 에다드를 새로운 핸드로 드리려고 하니 에다드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공 존 스노우는 에다드의 부인 캐틀린 모르게 낳은 서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리즈 후반에 가서야 존 스노우 자신이 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다드가 죽을 때까지도 그 사실을 비밀로 했고 캐틀린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존 스노우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스노우라는 성도 서자에게 붙여지는 성이었습니다. 스타크 가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조는 쫓겨난 자나 도망간 자,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바깥 월로 가게 됩니다. 왕자의 게임 프롤로그도 이 무시무시한 월 바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월 바깥에 어둠의 세력이 있죠. 왕자의 게임 시작 부분에 이 어둠의 세력이 나오는 것처럼 끝에 가서도 이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벌입니다. 프롤로그를 읽어드리면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판타지 소설 뉴이든의 공동 저자 중 하나인 제이승리입니다. 뉴이든 제1권 5대륙의 왕은 알라딘, ES24, 교보문고, 리디북스, 유페이퍼에서 이북 전자책으로 500원에 보실 수 있습니다. 왕자의 게임 1권 프롤로그. 이젠 돌아가도록 하죠. 와이들링들도 모두 죽었으니.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있는 숲을 둘러보는 게르드의 표정이 자본 심각했다. 자넨 죽은 자들이 무서운가? 세르웨이마르 로이스가 웃음에 물었지만 그런 수법에 넘어갈 게르드가 아니었다. 그의 나이 신이 넘었고 그동안 기적도 수없이 상대해 본 터였으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일 뿐이지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넨 그들이 모두 죽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지? 로이스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게르드의 대답을 기다렸다. 윌이 직접 봤다고 하면 제겐 그걸로 충분합니다. 되도록이면 두 사람의 신경전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눈치만 살피고 있던 윌은 어쩔 수 없이 한마디 거들어야 했다. 제 어머니 말씀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라더군요. 내 유모도 그런 말을 했었지. 하지만 윌, 여자들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네. 말이 없다고 무시하면 곤란하단 말이지. 그러다 큰 코 다칠 수 있거든. 로이스의 목소리가 어슴푸레한 숲속에 크게 메아리 쳤다. 갈 길이 멉니다. 기대하려면 8, 9일은 좋게 걸릴 텐데 오늘도 벌써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밤입니다. 게르드의 지적에 로이스는 무심한 표정으로 하늘을 흘낏 쳐다보았다. 밤이야 언제나 찾아오는 거잖나. 자넨 어둠이 두려운 모양이지, 게르드. 윌은 게르드가 검고 두툼한 클로크의 후드 아래로 두 눈을 번뜩이며 입을 굳게 다무는 모습을 보았다. 40년 넘게 나이트워치 대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게르드로선 그런 비아냥 그림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게르드에게서 풍기는 분위기엔 자존심이 상한 데 대한 분노 말고도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 그는 극도로 긴장해 있었던 것이다. 윌은 게르드의 불안한 마음이 자신에게도 전염되고 있음을 느꼈다. 5월에서 나이트워치로 복무한 지도 벌써 4년이 흘렀다. 처음 5월에 왔을 땐 주위에서 들려오는 온갖 끔찍한 얘기에 식사도 제대로 못했지만 얼마 안 돼서부터는 그런 얘기에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길 수 있게 되었다. 이젠 남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숲이라 부르는 이 끝없이 펼쳐진 어두운 야생림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 수색 작전에 참가한 횟수만도 100회가 넘는 베테랑 대원이 아니던가. 하지만 오늘 밤만은 그렇지 않았다. 뭔가 달랐다. 왠지 등골이 오싹했다. 그들이 와이들링 침입자를 쫓아온 것도 벌써 9일째였다. 처음엔 북쪽으로, 다음엔 북서쪽,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5월에서 너무 멀리까지 왔다 싶었지만 추격을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한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북쪽에서 몰아치는 거센 바람이 마치 절규하는 나무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려왔다. 윌은 하루 종일 기분 나쁜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게르드 역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틀림없었다. 마음 같아선 지금이라도 당장 말을 돌려 월의 안전지대 안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차마 상관에게 얘기할 수 없었다. 로이스 같은 상관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웨이마르 로이스는 상속인이 많은 어느 명망 있는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다. 회색 눈에 체격이 늘씬한 18배 그 미남 청년은 커다란 군마에 앉아 조랑말에 탄 윌과 게르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검은 가죽 부츠, 검은 몰스킨 장갑, 검은 모직옷, 그 위에 걸친 반짝이는 검은 링메일, 쇠고리가 달린 가죽 갑옷. 스원 브라더로 복무한 지 불과 반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준비가 미흡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었다. 적어도 복장에 관한 하는 말이다.
특히 유혹적일 정도로 부드러운 단비 털가죽 클로크는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분 혼자서 놈들을 모두 해치운 게 분명합니다. 머리를 비틀어 숨통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전사님께서. 게르드가 와인을 홀짝이며 중얼거렸다. 설마 얼큰하게 취한 부하들에게 야간 추격 명령까지 내리진 않겠지? 윌은 주위에 벌벌 떨면서 혼자 생각했다. 게르드 역시 그 때문에 지금 일부러 와인을 계속 들이켜고 있는 건지 몰랐다. 게르드의 얘기가 이어졌다. 모르몬트께서 우리에게 놈들을 추적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일은 없을 거란 말이지요. 게다가 우리는 돌아갈 길이 멉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요. 만일 눈이라도 내리면 돌아가는데 좋기 2주는 걸릴 겁니다. 눈만 온다면야 다행이지만 얼음 폭풍이라도 만나는 날에는 혹시 얼음 폭풍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게르드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는 듯 로이스는 멍한 표정으로 깊어가는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표정을 지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임을 윌은 그동안 이미 터득한 터였다. 윌, 자네가 본 것을 다시 한번 말해보게.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윌은 나이트워치에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냥꾼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밀렵꾼이었다. 말리스트 숲에서 수사슴을 밀렵하다 프리라이더에게 붙잡혀 어쩔 수 없이 나이트워치의 형제가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손을 잃어야 했던 것이다. 입대 후 그가 어느 누구보다 재빠르고 소리 없이 숲속을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캠프는 저 능선 너머 3km쯤 떨어진 개울가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 보았는데 남녀 합해 모두 8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고요. 바위에다 달개집을 만들어 놓았던데 지금쯤이면 눈에 파묻혀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덕도 보였지만 불씨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목숨이 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꼼짝 않고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피는 흘리던가? 아니요. 무기는 칼과 활이 몇 점 눈에 띄었습니다. 한 남자 옆에 X 전투용 양날 도끼가 놓여 있었는데 쇠로 만들어 무겁고 섬뜩해 보였습니다. 모두 어떤 자세로 죽어 있던가? 윌이 어깨를 으쓱했다. 두 사람은 바위에 기대 앉은 자세였고 나머지는 모두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고 있던 것일 수도 있겠군. 죽은 게 분명합니다. 윌의 어조가 강경했다. 흙담모은 옆에 한 여자가 나뭇가지에 몸이 반쯤 가려진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꽤 떨어진 곳이어서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이고요. 윌은 얘기를 하면서 가늘게 몸을 떨었다. 춥나? 조금요. 바람이 불어서요. 떨떠름한 대답이었다. 로이스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기병 게르드에게 시선을 돌렸다. 군마가 쉴 새 없이 발을 움직이는 통에 얼어붙은 낙엽이 계속 부스럭거렸다. 누가 그들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나, 게르드? 긴 단비 망토를 바로잡는 로이스를 보며 게르드가 단언하듯 대답했다. 놈들은 추워서 얼어 죽은 겁니다. 작년에 동사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눈이 가슴 높이까지 쌓이고 북쪽에서 얼음 바람이 불어닥칠 때였지요. 추위란 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살며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벌벌 떨면서 이를 딱딱거리다가 발을 구르게 되고 따끈하게 데운 와인과 활활 타오르는 난로를 그리워하게 되죠. 하지만 추위는 불보다 더 빨리, 더 거세게 몸속을 파고들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단 추위가 몸속으로 침투해 온몸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땐 어느 누구도 추위에 맞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잠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는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죠. 단지 기운이 빠지고 졸리면서 모든 게 흐릿해지다가 마치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땐 고통스럽기는커녕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로이스가 열변을 토하는 게르드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게르드, 자네에게 그런 말재주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 저 역시 추위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게르드는 후드를 약간 들쳐 잘려나간 양쪽 귀를 로이스에게 보여주었다. 그때 양쪽 귀와 발가락 3개, 왼손 새끼손가락을 잃었죠. 어쨌든 저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살아났지만 제 형은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띤 채 말이죠. 루이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게르드, 자넨 더 따뜻하게 입고 다닐 필요가 있겠는걸. 게르드는 로이스를 빤히 쳐다보았다. 잘라낸 기주위가 분노로 벌겋게 변해 있었다. 그는 모자를 다시 앞으로 끌어당기며 언짢은 표정으로 몸을 웅크렸다. 한겨울이 되면 아무리 옷을 많이 껴입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게르드 말대로 그들이 추위로 죽은 것이라. 윌, 지난주에 경비를 서러 나가본 적 있나? 윌이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지만 로이스가 바로 말을 끊고 물었다. 네, 세르 로이스. 그가 매주 경비를 서야 한다는 걸 로이스도 잘 아는 터였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때 땅 상태는 어땠나? 축축했습니다. 윌은 얼굴을 찌푸렸다. 이제야 로이스가 뭘 지적하려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동사했을 리는 없겠군요. 땅이 축축했다면 얼음이 얼 정도로 춥진 않았다는 얘기니까요. 로이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꽤 영리하군. 지난주에 몇 번 얼음이 얼긴 했었지. 이따금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했고, 하지만 멀쩡한 성인이 8면씩이나 얼어 죽을 정도로 춥지는 않았네. 게다가 근처엔 추위를 피할 만한 집도 있고 불을 지필 수 있는 화덕도 있지 않았나. 로이스는 자신만만했다. 자신의 추리에 스스로 아주 만족한 듯 했다. 윌,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게. 그자들이 정말 죽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이제 더 이상 말씨름은 불가능했다. 명령이 내려졌으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윌의 주랑말이 덤불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간밤에 눈이 내린 터라 조금만 부주의하면 눈 속에 묻힌 돌불이나 나무 뿌리에 걸리거나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기 십상이었다. 로이스가 윌의 뒤를 바짝 따라왔다. 그가 탄 크고 검은 말은 조바심을 내며 콧김을 내뿜었다. 산지에서 군말을 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아무도 상관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게르드가 로이스 뒤를 따라 말을 몰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날이 점점 저물어갔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오래된 멍자구처럼 짙은 자줏빛을 띠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검어졌다. 별이 하나 둘 뜨더니 반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윌은 그 빛이 고마웠다. 좀 더 빨리 가자. 달이 완전히 떠오르자 로이스가 재촉했다. 제 조랑말로는 어림없습니다. 차라리 로이스님이 앞장서시죠. 윌이 공포에 휩싸여 물에도 아랑곳않고 대꾸했지만 로이스는 아무 말이 없었다. 숲속 어딘가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윌은 옹이투성이인 오래된 흑단목 아래에 말을 세웠다. 로이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멈추지? 지금부터는 걸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선등성이 바로 위거든요. 로이스는 잠시 그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무 사이로 찬바람이 휘몰아쳤다. 뭔가 이상해. 게르드가 혼자말로 중얼거리자 로이스가 게르드를 쳐다보며 경멸하듯 웃었다. 또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건가? 모르겠습니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윌도 게르드의 기분을 알 수 있었다. 4년 동안 나이트워치에서 생활하면서 지금처럼 강렬한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없었다. 대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지? 바람소리, 늑대 울음소리, 나뭇잎 부스럭거리는 소리, 대체 어떤 소리가 자네를 그렇게 겁먹게 만든단 말인가, 게르드? 게르드가 대답을 하지 않자 로이스는 안장에서 우아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말을 멀찌감치 끌고 가 나무에 단단히 묶었다. 그러고는 칼집에서 롱소드를 뽑아들었다. 칼자루에 박힌 보석들이 빛을 발했고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도 새로 만든 검이 분명했다. 윌은 로이스가 그 칼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휘둘러 본 적이 있을까 궁금해하며 입을 열었다. 조금만 더 가면 나무가 빽빽합니다. 그런 곳에선 장검보다는 단검이 나을 겁니다. 윌, 자네 조언이 필요할 때는 내가 직접 부탁하겠네. 그리고 게르드, 자네는 여기 남아서 말을 지키게. 게르드가 말에서 내렸다. 그러려면 불을 지펴야 합니다. 아니,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딨나. 불을 피우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적에게 그대로 들킬 게 아닌가. 물론 그런 위험은 있지만 불이 막아줄 수 있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곰, 다이어울프, 그 외 산짐승을. 어쨌든 불은 안 되네. 게르드의 표정이 굳어졌다. 후드에 가려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윌은 게르드가 로이스를 노려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잠시 게르드가 검을 뽑아들진 않을까 걱정이 됐다.
손잡이는 땀에 절어 변색되고 칼날은 여기저기 이가 나간 짧고 볼품없는 그의 검을 말이다. 설사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로이스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게르드는 곧 고개를 떨구었다. 불은 안 되는 거군요. 로이스는 그가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여기고 고개를 끄덕였다. 윌, 가자. 윌은 덤불을 헤치며 산등성이를 향해 비탈길을 올라갔다. 눈이 얇게 깔려있어 길이 질척하고 미끄러웠다. 윌은 소리 없이 산을 올랐지만 뒤따라오는 로이스에게선 링메일에서 나는 쇠고리 절끄덕거리는 소리, 낙엽 밟는 소리, 롱소드가 덤불에 걸릴 때마다 내뱉는 욕지거리 등 무슨 소린가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산등성이에 다다르자 나뭇가지가 땅까지 낮게 드리워진 나무가 보였다. 정찰대망을 받던 나무였다. 윌은 나무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고는 산 아래쪽 공터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심장이 멈췄다. 눈에 덮인 달개집, 반쯤 얼어붙은 개울, 커다란 바위, 달빛이 비친 그 공터는 모든 것이 몇 시간 전과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죽어 너부러진 시체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빌어먹을. 뒤에서 로이스의 투덜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로이스는 산등성이에 오르자 롱소드를 쥐고 바람에 클로커 자락을 날리며 나무 옆에 섰다. 그의 모습이 달빛 아래로 훤히 드러났다. 엎드리세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윌이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로이스는 시체 한 곳 보이지 않는 공터를 내려다보다 웃음만 터뜨릴 뿐이었다. 자네가 본 시체는 캠프를 이동했나 보군. 윌. 할 말이 없었다. 뭐라 변명하겠는가. 윌은 참담한 마음으로 다시 산 아래쪽을 살피다가 X의 눈이 멎었다. 그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X는 귀한 무기였다. 그런 걸 그냥 두고 떠났을 리 없었다. 윌, 일어나게.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 어서 일어나라고. 윌은 내키지 않았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로이스가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나의 첫 번째 임무를 실패한 채 캐슬 블랙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네. 우리는 반드시 놈들을 찾아야 해. 알았나? 자넨 지금 즉시 나무 위로 올라가 불을 피워놓은 곳이 있는지 살펴보게. 어서. 윌은 아무 말 없이 명령을 따랐다.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터였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을 맞으며 아치 모양의 나무를 타기 시작했다. 수액이 묻어 손이 끈끈하고 나뭇잎에 긁혀 살이 따끔거렸지만 극도로 치닫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름도 모르는 숲의 신들에게 나지막히 기도를 올리면서 당금을 꺼내 입에 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다소 마음에 위안을 주었다. 그때 아래쪽에서 로이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야? 불안감이 묻은 목소리였다. 윌은 나무 타기를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귀를 기울였다. 숲에서는 어떠한 응답도 들리지 않았다.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시냇물 흐르는 소리, 올빼미 울음소리만 멀리서 들릴 뿐 다른 소리는 전혀 없었다. 그때 눈앞에서 뭔가 휙 지나갔다. 미끄러지듯 숲속을 지나치는 흐릿한 물체. 고개를 돌려보니 언뜻 하얀 그림자가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졌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윌은 로이스에게 경고를 보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버렸는지 소리가 나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이 잘못 봤을지도 몰랐고 아니면 그 물체는 단순히 새나 나무에 쌓인 눈 혹은 달빛 때문에 생긴 환영일 수도 있었다. 윌, 어디 있지? 로이스가 큰 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윌은 입이 얼어붙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뭔가 보지 못했나? 로이스는 잔뜩 긴장해서 칼을 움켜쥐고는 천천히 나무 주위를 돌고 있었다. 그도 윌이 본 것을 본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윌, 대답 좀 해봐. 정말 추웠다. 윌은 나무에 더욱 단단히 매달리며 얼굴을 나무 줄기에 갖다 붙였다. 볼에서 나무의 달콤하고 끈끈한 수액이 느껴졌다. 희끄무레한 인형이 어두운 숲속에서 나와 로이스 앞에 섰다. 키가 크고 수척한 얼굴에 투명할 정도로 창백한 피부, 아더였다. 그가 입은 갑옷은 움직일 때마다 색깔이 변했다. 금방 내린 눈처럼 하얗다가도 그림자처럼 까매졌고 또 겨울나무처럼 짙은 회녹색으로 얼룩졌다가 물 위에 비친 달빛처럼 무늬가 아롱졌다. 윌은 로이스가 야! 하고 내지르는 기합 소리를 들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로이스가 심하게 갈라진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러고는 긴 망토를 뒤로 넘기고 양손으로 롱소드를 단단히 움켜잡았다. 바람이 멈췄지만 날씨는 살을 애는 듯 몹시 추웠다. 아들은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앞쪽으로 나섰다.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날카로운 검을 손에 들고서 놀라웠다. 달빛을 받아 은은한 푸른빛이 도는 검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칼날은 어찌나 가는지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울 것 같았다. 그럼 나와 칼춤이라도 한번 쳐보실까? 어느새 용기를 되찾았는지 로이스가 검을 높이 쳐들고 당당하게 맞섰다. 하지만 무게 때문인지 아니면 추위 때문인지 검이 달빛 아래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윌은 그가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라 당당한 나이트워치의 일원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상대가 움직임을 멈췄다. 윌은 그의 눈을 볼 수 있었다. 세상 누구보다도 짙고 푸른 눈, 얼음처럼 차가운 눈. 그 눈은 공중에서 가늘게 뚫리고 있는 로이스의 검에 고정되어 칼날을 따라 차갑게 흘러내리는 달빛을 주시하고 있었다. 윌은 잠시 동안이나마 한 줄기 희망을 품었다. 한데 누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엔 2명이 나타났다. 그리고 3, 4, 5. 로이스는 아직 그들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섬뜩한 기운만은 느꼈을 것이다. 어떻게든 그들의 출현을 로이스에게 알려줘야 했지만 그것이 그의 임무였지만 그는 나무를 꼭 끌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관이 죽으면 그도 죽어야만 할 것이다. 푸른빛이 감도는 검이 휙 공기를 갈랐다. 로이스가 그에 맞서 검을 부딪혔지만 칼과 칼이 맞붙는 금속성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동물의 울음소리처럼 높고 가느다란 괴성만이 들릴 뿐이었다. 3번째 공격까지는 잘 막아냈지만 로이스는 그 이후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로이스를 빙 둘러싼 다른 적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서서 둘의 접전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묘하게 변하는 갑옷의 무늬 덕에 로이스에게 들킬 걱정은 없었지만 그들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는 않았다. 칼날이 계속 부딪혔다. 윌이 그 날카로운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싶어질 때까지 검과 검은 계속해서 부딪혔다. 로이스의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과 함께 달빛 아래로 새어나왔다. 로이스의 소드는 서리로 인해 하얗게 변했지만 상대의 것은 연푸른 빛을 바라며 신이 난 듯 춤을 추고 있었다. 어느 순간 로이스의 몸이 조금 둔해졌나 싶더니 연푸른 검이 갑옷을 뚫고 로이스의 팔을 쓱 베고 지나갔다. 고통에 찬 비명이 울려 퍼지면서 갑옷 위로 검붉은 피가 솟았다. 핏방울이 튀어 하얗게 쌓인 눈을 빨갛게 물들였다. 로이스의 몰스킨 장갑도 붉게 젖어 있었다. 아더는 얼어붙은 호수가 쩍 갈라지는 듯한 목소리로 윌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내뱉었다. 비웃는 게 분명했다. 로버트 왕을 위하여. 로이스가 마지막 투지를 되살려 양손으로 검을 치켜들고는 몸의 무게를 실어 닥치는 대로 휘둘렀지만 상대는 가볍게 그의 공격을 피했다. 아! 칼날이 서로 부딪힘과 동시에 외마디 비명소리가 한밤의 숲을 향해 다시 한번 울려 퍼지면서 산산조각난 로이스의 검이 허공에서 비늘처럼 쏟아져 내렸다. 로이스는 털썩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고는 눈을 감았다. 손가락 사이로 핏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구경하던 적들이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일제히 로이스를 향해 다가섰다. 침묵 속에서 검들이 높이 치켜 올랐다가 내리꽂혔다. 연푸른 빛의 검들은 마치 실크 옷을 찢듯 가볍게 갑옷을 뚫었다. 섬뜩한 도살이었다. 윌은 질끈 눈을 감았다. 아래에서 웅성거림과 함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윌이 다시 아래를 내려다볼 용기를 냈을 때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였다. 거기엔 이미 아무도 없었다. 팔에 쥐가 나고 손가락이 꽁꽁 얼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윌은 숨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아무래도 나무에서 내려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윌이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는 로이스가 한 팔을 올린 채 눈 위에 너부죽이 엎어져 있었다. 두툼한 담비 클로크가 여기저기 찢겨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윌은 그렇게 죽어있는 로이스를 보며 그도 결국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음을 새삼 깨달았다.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서 부서진 검이 보였다.
끝이 번개 맞은 나무처럼 쪼개지고 구부러져 있었다. 윌은 주위를 살핀 뒤 무릎을 꿇고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다. 소중한 증거물이 될 것이었다. 게르드는 이 사건을 이해할 것이었다. 설사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모르몬트나 마이스트 이신 아에몬은 이해할 것이었다. 한데 게르드는 아직 말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마음이 조급해져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로이스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 왠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엎어져 있는 그를 똑바로 뉘어보았다. 그 멋진 옷은 누더기가 됐고 얼굴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으며 왼쪽 눈에는 검의 파편이 박혀 있었다. 오른쪽 눈은 부릅뜬 채였다. 그런데 그 순간 로이스의 눈동자가 파랗게 타올랐다. 로이스의 눈동자에 섬뜩할 정도로 푸른 눈이 비쳤던 것이다. 윌은 사라진 줄 알았던 적이 등 뒤에 다시 와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손에서 부서진 검이 힘없이 떨어졌다. 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일뿐이었다. 몰스킨 장갑을 낀 손이 양보를 쓰다듬는가 싶더니 순간 목을 졸랐다. 장갑은 피에 젖어 끈적거렸지만 감촉은 얼음처럼 차가웠다.